거지? 어. 나한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준다니까. 자식은 왼수라는 말을 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내 살점을 떼어 먹여가며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고 명문대 합격 통지서가 내 인생의 보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은 자식이 제 앞가림은커녕 늙은 부모의 골수까지 짜내며 평생 일군 마지막 안식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부모라는 죄명으로 그 독한 업보를 지옥 끝까지 안고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딸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 문을 잠갔는지, 왜 그 밤에 제 딸을 빗속으로 내몰았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목수 일을 시작한 건 18살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사연도 드라마 같은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했습니다. 현장 일은 고됐습니다. 여름엔 열기가 발바닥을 태웠고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붙어 망치를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못을 잘못 박다 손가락이 짓눌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른손 검지 손톱은 반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아내를 만난 건 24살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가씨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웃음이 참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세 보증금 5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2박 3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살림에 2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딸을 안겨줬을 때 저는 그 작은 무게가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하는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내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짓눌리고 굳어버린 이 손가락을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서연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달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권 성적을 유지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꺼내봤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절어 글씨가 번진 성적표를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훈장이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분식집, 고깃집을 전전하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서연이 과외시켜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아내는 군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딸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서연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날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 어귀 계단에 혼자 앉아 차가운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기쁜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평생 남들 집 짓는 일만 해온 사람이 제 새끼 하나는 반듯하게 세웠다 싶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됐다 싶었습니다. 등록금은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됐습니다.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공부하는 데 쓰인 돈이라면 그게 전부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외국계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그날도 소주를 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마셨습니다. 반찬 하나 없이 소주만 한 병 나눠 마시면서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해냈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뒀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길었지만 결국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회사가 힘들다. 상사가 문제다. 나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저는 그래, 좀 쉬어라 했습니다. 잠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지금 저는 68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경비초소로 출근합니다. 목수 일은 이미 몸이 버텨주질 않아 그만뒀습니다. 아직도 창고에 연장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가끔 소일거리 일이 들어오면 써야 한다고 팔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내는 오늘도 새벽에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60을 넘은 나이에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서연이는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정오가 넘어야 일어날 겁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닌 딸이 지금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가 버는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회사를 그만둔 건 딸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좀 쉬다 보면 다시 일어서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퇴사 첫 달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딸은 포트폴리오 준비한다, 자격증 공부한다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자 책상 위에는 책 대신 배달 음식 용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딸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11시 늦으면 정오가 넘어서야 방문이 열립니다. 씻지도 않은 채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마땅한 게 없으면 핸드폰을 들어 배달 앱을 켭니다. 4만원짜리 한 끼를 시킵니다. 혼자 먹는 한 끼에 4만원입니다. 제가 경비초소에서 일하며 버는 돈입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모릅니다. 문이 닫히니까요. 딸 방 앞을 지나면 냄새가 납니다. 음식 냄새, 쉰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를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몰래 방 앞에 과일을 갖다 놓았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집어가면 그걸로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핸드폰 요금 독촉장이 처음 날아온 건 퇴직 후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딸 이름으로 된 고지서였습니다. 석 달치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내밀었더니 딸은 귀찮다는 듯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내줘. 나 지금 돈 없잖아. 필요한 거 사느라 소액 결제 좀 했더니 나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대신 납부했습니다. 딸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 이름의 연체 기록이 남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딸의 청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핸드폰 요금이었습니다. 다음엔 신용카드 대납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잠깐만요 하며 내 통장에서 직접 이체해가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얼마냐고 물으면 얼마 안 돼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내 눈치를 봤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딸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사업 하나 해보려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해외 명품 리셀이야. 요즘 이게 진짜 뜨거든. 유럽에서 한정판 가방이나 시계 사다가 국내에 되파는 거야. 마진이 기본 30%는 나와. 딸의 눈이 오랜만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눈빛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딸이 말한 금액은 1,000만 원. 내가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안 된다는 말만 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왜 항상 막아?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빠가 사업을 알아? 아빠는 평생 남집 짓는 일만 했잖아. 그 말이 어디를 찌르는지 딸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서연이 사업 말인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부었어? 당신 손가락 퉁퉁 부어가며 설거지에서 모은 돈을? 아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야? 그냥 조금만요. 뭔가 해보려는 거잖아요. 당신이 너무 매정하게 구는 것 같아서.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딸이 안쓰러워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탔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제가 아니까요.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기름 냄새 맡으며 번 돈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방 앞을 지나다가 살짝 열려진 문틈으로 컴퓨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막대가 오르내리는 차트,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는 화면, 가상화폐 거래 앱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그게 뭐야? 딸이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이거 친구가 해보라고 해서. 소액이야, 소액. 그냥 공부 삼아 해보는 거야. 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걸렸습니다. 내 딸이 설마. 그 설마가 저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딸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해외 명품 리셀 사업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업 상대방이 사기꾼이었어. 돈은 다 날려버렸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전부. 응. 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적금 통장을 깨준 돈이었습니다. 아내의 월급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루트 찾았어.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하면 돼. 이번엔 아빠가 제대로 좀 밀어줘.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아빠,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야. 아빠처럼 몸으로 때우는 건 구식이야. 저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반성이 없었습니다.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을 날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눈에는 오직 다음 판을 향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딸이 낯설어졌습니다. 그날 밤 경비 초소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은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혀 밑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불 꺼진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안에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집 딸은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약이 천천히 녹아드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었습니다. 살 게 없으면 안 샀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의 씀씀이가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경비 근무를 마치고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딸이 막 외출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손톱이었습니다. 열 손가락에 보석 같은 게 박힌 10만 원이 넘어가는 네일. 머리는 전문 헤어샵에서 세팅을 한 듯 웨이브가 가지런히 잡혀 있었습니다. 딸은 제 시선을 느꼈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면접 준비하는 거야. 이 정도 관리는 해야지. 요즘 외모도 스펙이야.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어? 딸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카드로 한 거야. 왜 그것도 아까워? 다른 부모님들은 강남의 아파트도 해준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나중에 집으로 온 카드 청구서를 보니 2달치 합산으로 딸이 쓴 것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면접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꾸민 비용이 청구서를 받은 날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핸드폰 요금도 연체돼 있고 카드값도 밀려 있는데 지금 내일이 먼저야? 딸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아빠는 맨날 돈 타령이야. 투자라고 투자. 이런 것도 자기 관리야. 아빠 세대랑은 달라. 투자. 딸이 즐겨 쓰는 단어였습니다. 네일도 투자, 헤어도 투자, 명품 가방도 투자, 가상화폐도 투자. 딸의 세계에서는 모든 소비가 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요. 면접 본다고 하잖아요. 면접 계속 본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합격 통보가 온 적 없잖아. 그래도 애가 노력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딸 편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원하면 어떻게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문제가 터진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딸이 시작한 명품 리셀 사업. 아내가 몰래 쥐어준 돈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결국 사기로 끝났다는 말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또 다른 돈줄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주방에서 딸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둘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루트도 확실하고 수익률도 검증됐어.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마 모아둔 돈 좀 주면 안 돼?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노후는 내가 벌어서 갚아줄게. 엄마, 나 믿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딸이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엔 진짜라니까. 저번이랑 달라. 아빠도 좀 보태주면 어때? 연금 나오잖아, 안 돼? 연금.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금은 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목수 일을 그만두고 경비 일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연금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병원비라도 내며 살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 그걸 딸이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연금은 아빠 거야. 그건 안 돼. 딸은 잠시 저를 보다가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됐어. 어차피 아빠는 맨날 그렇지 뭐.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잖아. 나한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빠 죽으면 그 돈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원하는 게 뭔가? 저 아이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건가? 사기를 당해 1,000만 원을 날렸는데 반성이 없습니다. 연체된 청구서가 쌓여 있는데 명품 네일을 합니다. 부모 연금을 꺼내 쓴답니다. 우리 딸은 42살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약을 찾았습니다. 혀 밑에 약을 넣고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아스팔트 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딸 방에서 봤던 그 가상화폐 거래 앱,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액이라고 했습니다. 공부 삼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그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약이 녹아드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설마를 다독였습니다. 그 설마가 결국 터지는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본인 확인 불가 대출, 조회 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세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출 조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전 금융기관 계좌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을 내려가던 손가락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만든 적 없는 인터넷 은행 계좌 하나, 조회 내역을 확인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정이었습니다. 개설일은 6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딸 방에서 가상화폐 앱을 본 게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체를 확인해 보니 제가 경비 서며 모은 돈이 이 생소한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는 업비트 입금,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가 딸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는 돈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와봐. 왜, 나 자고 있었는데? 나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는지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딱 1초였습니다. 그 1초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만든 거야? 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아빠 명의가 신용도가 더 좋아서. 얼마나 넣었어? 얼마나 넣었냐고. 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조금이었어. 그런데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조금씩 더 넣었어. 지금 얼마야? 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딸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다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제 계좌에서 가져간 3천만 원이 원금 대비 절반이 넘게 날아가 있었습니다. 남은 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서연아, 이거 범죄야. 부모 명의 도용해서 금융 거래한 거 엄연히 범죄야. 알고 한 거야?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어차피 안 쓰는 신용이잖아. 내가 벌어서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것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을 마주하며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키운 괴물임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만호 씨 되십니까? 119 구급대원입니다. 환자분께서 빙판길에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의식이 없으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새벽에 식당으로 출근하던 아내가 골목 빙판길에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골목 한켠이 통째로 빙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아내가 홀로 쓰러져 있을 때 저는 집구석에서 딸과 돈 몇 푼에 명예도용을 따지며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서둘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간을 잡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걱정스러운 말을 꺼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괜찮겠냐고, 수술 잘 될 거라고, 아빠는 걱정 말라고. 그런데 딸이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아빠, 엄마 실손 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 저는 딸을 봤습니다. 그거 언제 받을 수 있지? 지금 바로 보험금 신청할 수 있나? 나 지금 투자금 조금만 더 넣으면 원금 회복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이거든.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아직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안쪽 병실에서는 아내가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42살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보험금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수십 년을 한 지붕 아래서 부대끼며 살아온 내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맞는지 진짜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손가락이 짓눌리고 손톱이 빠져가며 번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 서연이가 어떻게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응급실 복도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은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 결국 부모의 심장까지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하며 집을 짓고 돈을 벌었나? 내가 지은 건 반듯한 내 딸의 인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 괴물을 키워낸 꼴이었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가 지금 저 안에서 아파서 누워있어. 알아, 그러니까 빨리 보험 처리하면. 닥쳐. 딸이 멈췄습니다. 저는 평생 딸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 엄마가 다쳤는데 보험금으로 코인 사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한 말이야. 딸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깨달았어. 내가 키운 건 내 딸이 아니었어. 부모 고열을 빨아먹는 걸 키운 거야.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평생 모아온 돈 다 썼어. 연금까지 손대려 했어. 내 명의로 몰래 코인 계좌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엄마 보험금 얘기를 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들고 간호사에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딸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평생 저와 딸을 위해 새벽부터 식당 앞치마를 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약을 꺼내 혀 밑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딸과 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수십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먼저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전동드릴, 현장에서 늘 제 분신 같았던 장비들, 목수 일을 그만둔 뒤에도 차마 팔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일거리 일이 들어오면 써야 한다고, 아직 쓸만하다고, 그렇게 다독이며 창고에 모셔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중고 연장 가게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이 와서 물건을 보더니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연장들을 차에 싣는 동안 저는 창고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날 연장 가게 사장님한테 한 개비를 얻어 피웠습니다. 연기가 입안을 돌다 나왔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연장을 팔아받은 돈은 아내 수술비 잔금으로 넣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번엔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거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직접 썼습니다. 법무사에 맡길 돈도 아까웠고 이건 제가 직접 써야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 납부일 매월 1일.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독립된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고 나서 전동 드릴을 들었습니다. 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직접 달았던 문이었습니다. 경첩 위치도 나사 간격도 제 손으로 맞춘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릴을 켰습니다. 소리에 딸이 잠에서 깼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쪽 경첩 나사를 풀었습니다. 아래쪽 경첩 나사를 풀었습니다. 문짝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문짝을 두 손으로 받쳐 복도 벽에 세워뒀습니다. 딸이 눈이 동그래진 채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 방문을 왜 떼어내? 저는 돌아서서 계약서를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딸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보증금? 월세? 그래. 나한테 이 돈을 내라는 거야, 아빠? 그래. 딸이 종이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아빠 진짜 미쳤다. 내가 왜 우리 집에서 월세를 내? 이게 말이 돼?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빠. 서연아, 나는 68이야. 엄마는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어. 우리 둘이 버는 돈으로 42살 딸 밥값 대고 핸드폰 값 대고 카드값 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서. 그 말은 10년이 넘게 반복하고 있어. 지금도 너는 엄마가 수술을 했는데도 병원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딸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10년이야. 내가 경비초소에서 밤을 새는 동안, 엄마가 새벽에 식당에 가면서 빙판길 나가 넘어지는 동안 너는 이 집에서 자고 있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으려 시선을 계약서로 내렸습니다. 방문은 월세 내기 시작하면 다시 달아줄게. 월세 안 내는 세입자에게 사생활은 없어. 아빠,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걸 이제 생각해봐야지.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가 명예도용 얘기 꺼낼 거면 나도 할 말 있어. 아빠가 평생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다 들어준 적 있냐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게 있다면 그건 딸의 감정이니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아빠 명예 도용한 거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어. 그건 엄연한 범죄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매달 1일에 월세를 가져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경비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딸 방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딸이 문짝이 없는 방 입구에 서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릴 때 서연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경비 초소에서 저는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협심증 약을 꺼냈습니다. 혀 밑에 넣으려다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약 하나에 제 하루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오다가 제가 약을 삼키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못 본 척이었는지 관심이 없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 몸은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찰을 마저 돌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딸이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받은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계약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 그냥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화가 나서 쓴 게 티가 났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사인은 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월세 납부일은 한 달 뒤 1일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딸은 집안에서 조용했습니다. 방문이 없으니 딸의 방이 거실에서 다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여전히 길었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는 일은 줄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 한 달 동안 퇴원을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돌아온 아내는 방문 없는 딸 방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이 월세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있으면 살고 못 내면 나가는 거야. 아내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한 거 맞아. 근데 지금까지 심하지 않았던 게 더 심한 결과를 만든 거야.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일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퇴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딸 방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다음 달에 2달치 같이 낼게.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서연아,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어? 매월 1일. 오늘이 며칠이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어디서 구해와?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빠, 나는 집주인이야. 오늘 월세 못 내면 계약서대로 할 수밖에 없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진짜로 나가라고 할 거야? 이 밤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딸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딸 방으로 들어가 보이는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딸이 뒤따라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물건 손대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복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쳤어?
나보고 이 밤에 어디로 가라고.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내 딸 박서연은 이 집 세입자야. 월세 못 내면 나가는 거야. 그게 계약이야. 아빠가 사람이야. 내 인생 보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여보, 비가 오는데? 저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들어가. 아내가 딸을 보고 딸이 아내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막아줄 거라는 기대. 저는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들어가.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다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도 아빠 편이야? 나 진짜 어디 가라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고시원 있어. 하루만 5,000원이야. 그것도 없으면 편의점 가서 알바 뛰어. 시급 10,000원이면 2시간이면 돼.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주 섞인 말들이 문을 통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혀 밑에 넣었습니다. 약이 천천히 녹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소리는 어느 순간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목발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목수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치수를 적고 자재 목록을 메모하던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딸 자립 자금. 그 아래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딸이 월세를 가져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이 언젠가 진짜로 일어설 때 그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딸은 몰랐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에게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굶겨본 적 없었던 것이, 한 번도 진심으로 거절해 본 적 없었던 것이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이렇게 늦게 온 것이, 저는 그게 제일 후회스러웠습니다. 딸이 나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문도 없고 딸도 없는 그 방이 처음엔 이상하게 컸습니다. 아내는 밥을 할 때마다 괜히 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는 딸 몫을 덜어놓았다가 결국 버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대? 구로 쪽 고시원이래요. 방이 너무 좁고 추운데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금만 보내주면 안 될까요? 밥값만이라도.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안 돼. 그래도 밥은 먹어야. 밥은 벌어서 먹어야지.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아내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다가 화면을 봤습니다. 박서연님께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들킨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돈을 보낸 것이 처음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딸은 영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막으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딸이 불쌍하면 못 이겼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서연이한테 돈 보낸 거 알아? 아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그게 이번이 처음이야?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보냈어? 서너 번요. 얼마나?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냥 밥값이랑 교통비 정도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너 번. 밥값이랑 교통비. 그게 쌓이면 결국 딸이 스스로 서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 서연이가 힘든 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서연이가 진짜로 일어서길 바라는 거야?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 불쌍한 걸 없애주면 평생 불쌍한 채로 사는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잠깐 봤습니다. 수술한 다리는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 밥값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라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속 나 몰래 서연이 도와주면 나는 당신과도 인연 끊을 거야.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농담 아니야. 당신이 뒤에서 받쳐주는 한 그 아이는 절대 안 일어서. 내가 아무리 문 닫아봤자 당신이 창문 열어주면 소용없어. 아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해야 해. 우리 둘 다 서연이한테 등 돌려야 그 아이가 앞을 보거든.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있는 아내를 보면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처음에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아빠는 이해한다 쳐도 엄마까지 왜 이래.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아내가 그 문자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아내 손에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도와주고 싶어? 아니요. 참을게요. 딸의 문자는 며칠에 한 번씩 왔습니다. 처음엔 호소였습니다. 그 다음엔 원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저주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내 부모 맞아? 나중에 늙어서 후회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숫자를 하나 적었습니다. 딸이 버티고 있는 날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딸의 문자 빈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그게 포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 아내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뒤 방문 틈으로 아내가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우리 딸 자립 자금이라고 적힌 페이지. 아직 아무 숫자도 없었습니다. 딸이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페이지를 덮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페이지가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몸이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 초소로 출근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살 뿐이었습니다. 딸이 알바를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입금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경비 초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자립 자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적고 100만 원이라고 썼습니다. 옆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서연이가 준 첫 월세.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딸이 언젠가 진짜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 이 돈이 필요할 테니까요. 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밤 경비 초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첫 발은 뗐구나. 딸이 월세를 보내기 시작한 건 그달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왔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수첩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딸에게서 가끔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편의점 그만두고 식당 홀 알바 시작했어. 낮에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 이번 달 월세요. 긴 말이 없었습니다.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수첩 뒷면에 날짜와 함께 적었습니다. 아내는 딸의 문자가 올 때마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탑장 안 해줘도 돼요? 서연이가 원하는 게 탑장이 아닐 거야. 아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딸이 나간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어느 정도 나아 다시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의 생활은 조용하고 단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비 초소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가슴이 세게 조여왔습니다.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약을 꺼내 혀 밑에 넣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몇 분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호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일지를 전달하러 온 동료가 저를 보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첩이 어디 있더라. 아내한테 말해뒀어야 했는데, 서연이한테 전하는 말을 아직 써놓지 못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협심증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며칠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보니 괜히 미안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명품 네일은 없었습니다. 손톱이 짧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낯설고 또 반가웠습니다. 딸이 병실로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입술을 꾹 다물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 아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이번이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딸도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게 오래간만에 딸과 나눈 첫 대화였습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딸이 의자를 당겨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내가 장롱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이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30년 된 수첩이었습니다. 딸이 표지를 넘겼습니다. 앞부분에는 현장 치수와 자재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저의 30년 목수 생활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우리 딸 자립 자금. 딸의 손이 멈춘 페이지였습니다. 날짜와 함께 100만 원씩 적힌 숫자들, 빠짐없이 기록된 매달의 월세, 딸이 보낸 돈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딸의 문자 내용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작, 식당으로 옮김, 자격증 공부 중. 제가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하나하나 기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문을 떼어낸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 거야.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이 돈만큼은 내 것이야. 내가 번 돈이야. 내 힘으로 만든 거야. 딸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협심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퇴원을 한 건 나흘 뒤였습니다. 딸이 데리러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차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해. 나이가 많아서 좋은 데는 못 갔지만 제대로 된 회사야. 저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월세는 계속 낼게. 그래. 딸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이 창고로 갔습니다. 잠시 뒤 나오는데 손에 드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전동 드릴이었습니다. 딸이 자기 방 앞에 섰습니다. 세워둔 문짝을 들고 경첩 자리에 맞춰댔습니다. 드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드릴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짝이 달렸습니다. 딸이 문을 한번 열었다. 닫아봤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사 조이는 거 맞게 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릴을 받아들고 나사를 한 번 더 조여줬습니다. 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문이 단단하게 달렸습니다. 저는 드릴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효도 계약서 1조. 나 박서연은 아빠가 닦아놓은 길을 정직하게 걷는다. 2조. 두 분이 아플 때 내가 옆에 있는다. 3조. 이 계약은 내가 죽는 날까지 유효하다. 딸이 사인을 하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어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아빠도 서연이 옆에 있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굶겨보지 않은 것이, 한 번도 진심으로 거절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내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랑이 때로는 가장 진한 사랑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을 햇살이 낡은 집 마루에 고여 있었습니다. 딸의 굵어진 손마디 위로 오래전 아버지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